테스트 해봤어요? 우네요 자네요 여러분들. 점수가 높고 낮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점수가 좀 100점 내에 가까우면은 우네죠. 창조적인 영향이 좀 더 큰 거고, 0점에 가까울수록 좌뇌죠. 그러면은 뭐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네가 발달한 사람들이 예술 쪽으로 좀 발전하는 게 좋은 거고, 좌뇌가 발달한 건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런 쪽으로 자기 직업을 또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자, 그건 참고하시고. 다음에 그 아이디어 창출 그 사고부터 뭐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 3M도 참 처음엔 초강력 본드를 만들려다가 그 뗐다 붙였다 오랫동안 해도 접착력이 사라지지 않는 포스트잇을 개발하게 된 3M, 그것도 대박이 났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보면 업무의 15%는 어떤 창의력을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들을 달아놨고요. 어떤 발명, 또 다른 그 사례인데요, 인벤션이라는 발명회사가 있어요. 이 발명회사는 와 정말 놀라겠어요. 사무실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지. 이 사무실이에요. 배죠, 배. 배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죠? 어떤 우주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완전 배고요. 밑에 물까지 만들어 놨다니까. 참 독특해요. 이런 것까지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 진짜 이거는 무슨 외계인 같으니. 그치, 무슨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실하게 막아놨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얼마나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겠나.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매년 그 뭐죠? 매년 3,000개 이상의 아이템을 발명하는 회사가 됐겠죠. 그 다음에 그 스티븐 잡스, 이전 고인이 됐지만 이 컴퓨터를 어떻게 이 조그만 핸드폰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갑자기 이거 시네식트라스라는 그 창조 문제 해결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정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 PC와 핸드폰을 연결시켰다는 거.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참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창의적이다. 근데 이런 창의적이 있는 논리적인 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게 마인드맵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인드맵. 나란 사람이 가족이라는 줄기, 가족이라는 하나의 줄기, 가치관, 나의 가치관, 철학의 줄기, 나란 현 실체, 나의 취미는 뭐고, 그런 것들, 그다음 나의 my work, 이렇게 나눠가지고 범주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이것들은 저기도 많이 사용이 되죠. 어디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 경찰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범죄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찰이 그 가운데다가 가장 용의자 넘버 원 딱 사진 갖다 놓고 쫙 퍼뜨리면서 가족 관계, 아니면 범죄 관계, 조직 관계,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보잉사, 미국의 보잉사, 전부 비행기 만드는 데죠. 양국의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만드는 양대 산맥은 어디예요? 미국의 보잉사하고 유럽의 에어버스죠. 이 두 군데서 항상 비행기 많이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뭐 전 시장의 뭐 100%는 아니어도 한 60%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보잉사도 보면 이 마인드맵을 사용을 이흰 도화지라 해야 되나요? 무슨 그 모주지 같은 벽에다 쫙 걸어놓고 마인드맵을 그려놓고서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방금 이게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피시본, 그 물고기 뼈같이 돼가지고, 물고기 뼈라 해서 그 각각의 원인들, 각각의 원인들을 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갖다가 파헤치는 이런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항공기가 지연이 됐대.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들 이 중에 뭔지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것도 창의성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시본이나 마인드맵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같은 걸 종종 사용을 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종종 사용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위한 그 사고의 그 오해가 있어요. 정답 없습니다. 창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여기다 제가 딴 얘기를 또 한다면, 관광객이 가장 그 관광객 행동 중에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많아요. 충동, 구매, 어떤 충동적으로, 즉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또 관광객의 행동입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저 또한 그건 많이 느끼는 게, 모시고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저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야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네? 와 저런 판단을 하시네? 이런 경우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특히나 이 관광 쪽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항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하다 보면 창의력인 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규율이나 규칙에 맞는
어떤 그 틀에 맞는 논리적이 타당하다는 거죠. 실패할 걸 두려워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가끔씩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회계 되면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 많죠.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근데 항상 말로만 해 걱정만 하고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지르는 놈이 벌더라. 한마디로. 사는 놈이 주식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벌더라. 지르는 놈. 이것저것 분석만 하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바보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쪽팔림은 단 몇 초면 된다라는 거죠. 쪽팔린 건 단 몇 초면 된다. 그 쪽팔림을 극복해야만 결과를 내가 취득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들이죠. 자신이 창의력이 없다. 굳게 믿고 있다. 이거는 네버. 여러분이 점수가 0점에서 전에 항상 논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이냐? 그렇지 않다. 바뀔 수 있다. 다음에 일본이 천재 사람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동떨어진 능력이다. 전혀 안 그렇다. 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교육훈련이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세요. Why? 왜 그러지?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프로세스가 보게 되면 저때까지는 그 뭐예요? 아이디어 스트리밍이었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다 뽑아내는 그 기술적인 브레인스토밍이 됐던 고든법이 됐던 그쵸? 시네스틱이 됐던 명목 방법이 됐던 델파이 방법들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마인드맵이 됐던 피시본이 됐던 어떤 그런 3M이라든가 인벤션이라는 회사의 같은 사례들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주제. 시장이 되게 상이해요. 욕구는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에 맞는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주제를. 주제를 우리가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에 맞는 거를 해줘야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주제에 맞는 중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타겟 마케팅도 정해야 되고 여행 상품의 차별화, 장점 부각시키는 이런 정도로 계속 해줘야 돼. 자, 여행 상품 주제 설정이 필요한 이유죠. 시장이 되게 상이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이한 거예요. 각각의 요구가 동일한 것끼리 시장을 모아두잖아요. 욕구가 동일한 것끼리. 욕구가 동일한 곳에 거기에 맞는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맞는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욕구에 맞는 상이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들이 되게 많이 상이해졌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타겟 마케팅을 정하죠. 그렇죠. 정해야 되고 마케팅 하나만을 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시장을 다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면 아이, 실버면 실버, 10대면 10대, 20대,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물론 돈과 모든 것이 해결이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근데 여행 상품의 차별화 뭐 이런 것들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갖다가 그래서 상품을 부각시키는 것 중에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를 어떻게 우연찮게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여행사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모 여행사의 상품이었어요. 참 재밌는 상품이다. 파두추 리텐슈타인입니다. 리텐슈타인. 저도 이거 한 20년 전이 뭐야? 한 25년 전부터 25년 전이 좀 더 됐네. 한 27년 전부터 갔었던 적이 있는데 리텐슈타인이 뭐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자그만 나라예요. 우표의 일명 우표의 나라라기도 합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리텐슈타인. 그 다음에 산마리노. 로마 자체 내에 있는 조그만 공화국이죠. 아주 그 싱가포르만 아주 공화국. 그 다음에 또 모나코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 니스에 있는 거죠. 이태리하고 프랑스 국경 그 사이에 있는 모나코. 그리고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죠? 안도라. 이거는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산맥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슈퍼마켓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여기 어디에? 프랑스와 스페인에. 그래서 그 북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지중해 연안을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여기를 꼭 들려요. 안도라에 들려가지고 모든 물건들 술이나 맥주. 왜? 여기는 면세다. 왜? 술은 세금이 많잖아요. 여기 가면 면세로 여기 다 들렸다가 간다. 여기도 또 동네가 해발이 한 1000m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여기 들렸다 간다.
지금 방금 한 데가 이 네 군데의 나라가 네 군데가 다 조그만 진짜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같이. 싱가포르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위치도 상당히 재밌는 곳에 있어요. 어느 국경에 있잖아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프랑스와 이태리 사이에. 그다음에 하나 산마리노만 이태리 동북 쪽에, 동북 쪽에 딱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완전 상품 자체가 차별화돼 있지 않아요? 보통 유럽 하면 저렇게 돼 있는 상품을 거의 못 봐. 제가 저 상품을 한 5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역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역시 그 신뢰가 가는 여행사다라는 걸 아주 저 또한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게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참 잘 만들었다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 확실한 차별화, 장점 확실히 부각시켜 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고려한 거예요. 이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시장 트렌드를 파악한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된 거냐? 파악이 된 게 뭐가 된 거냐? 유럽 여행을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응? 유럽 여행을 다 갔다 왔는데 이제는 유럽 여행을 아주 세그멘테이션에서 아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 서유럽, 동유럽을 지중해 연안 국가들, 스페인, 터키, 그리스, 터키 이런 데까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유럽을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방금과 같이 그런 자그마한 나라들만 미소의 나라거든요. 조금 전에 아름다운 자그마한 나라 미소국 여행이라고 주제를 전정한 거예요. 그 저거를 아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이것이 미소국이에요. 미소 아름다운 아름다움이 작을 소 미소국 아주 작은 나라 아름다운 아주 작은 나라를 갖다 테마를 정해놓고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읽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들은 이제 웬만큼 갔다 왔는데 좀 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가 개발되는 게 뭐냐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으로가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예술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여행을 일로 많이 떠나요. 룩셈부르크까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넬룩스 3개국 그래가지고 여긴 그림을 보러 떠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긴 관심 없거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리,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데를 가고 싶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것도 예술이면 예술, 조금 전에 같은 미소국가 같은 이런 데에서 이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나간다. 베넬룩스 3국 예술에 따라 예술의 감성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투어들. 그쪽으로가 예술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박물관들이 모여 있거든요. 아기자기한 박물관들이 중세 유럽의 모습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주제는 되게 많이 나오죠. 가족, 효도, 환갑, 2030 여성, 워킹걸들이죠. 엄마, 딸, 아빠와 아들. 이렇게 여행도 많이 떠나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식도락, 맛있는 미식가들, 체험, 스키, 트레킹, 스킨스쿠버, MTB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낚시가 빠졌네. 그다음에 음악 여행.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음악 여행으로 거의 다 프로그램 해놓고서는 가격까지 다 결정하고 손님들까지 선정해서 비행기 표, 음악회, 콘서트 표까지 다 샀지만 아쉽게도 행사는 취소가 됐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 탐방, 그다음에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들 이런 걸 많이 진행되고 또한 새롭게 주제로 떠오르는 다크 투어리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아픈 역사를 보고선 교육을 삼아서 떠나는 여행이죠. 에코, 문제 더 이상. 그다음에 샤머니즘, 어떤 성지순례인데 좀 그 예전에 그 민속 신앙 따른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 개념에서 좀 벗어났다기보다는 좀 더 고대 신앙에 따른 샤머니즘 투어리즘, 메디컬 투어리즘 이런 것들이 주제들이 많이 설정이 돼서 가고 있다. 시장은 점점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자그마한 시장의 타겟을 잡아가지고 상품을 포지션하는 STP 전략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상품 일정 기본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편, 서비스 내용, 관광의 비용을 협의하고 판매가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통편이야 어떤 뭐 대중적인 교통을 이용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직항을 이용할지 경유를 이용할지 요거는 것도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이걸 하면서 크로아티아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크로아티아가 정말 별로 없었던 여행이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커졌던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생긴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지금 대한항공이 자그레브로 다닙니다. 근데요 가장 유명한 데가 요 밑에 있는 듀브로브니크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거든요. 듀브로브니크 하는 여기가 듀브로브니크예요.
관광지를 여기를 빼먹으면 크로아티아를 못 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꼭 갔다. 왜냐 자그레브 수도는 아예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볼 게 적다. 듀브로브니크를 꼭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스플리트라든가 자다르라든가 플리트 비체가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한 게 또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 또 가보는 거. 슬로베니아 여기가 슬로베니아에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여기가 슬로베니아거든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그레브는 직항으로 비행기가 들어가야 인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편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내렸다가 쫙 이렇게 슬로베니아로 해가지고 쭉 갑니다. 이뻐요 아주. 여기까지 좋게 왔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힘들겠죠. 비행기 여기로 직항을 이용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로아티아를 어떤 식으로 갔다 왔냐면 이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를 갔다가 어떻게 연결했냐. 비행기를 바로 슬로베니아로 들어갔다가 디브로브크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슬로베니아를 인으로 하고 디브로브크에서 아웃을 하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없어졌으니까 여정이 짧아짐에도 짧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똑같은 여정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진행이 되죠. 하루에 이동 거리가 짧겠습니까? 안 짧겠습니까? 짧아졌죠. 그러니까 피로도는 또 적게 쌓이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직항편을 하냐? 경유편을 이용하느냐? 꼭 경유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경유를 셌어. 슬로베니아 들어가고 여튼 건 다 이건 비행기를 뭐를 이용했냐면 AY 항공, 핀란드 항공을 이용했어요. 이 핀란드 항공의 컨텐츠를 제가 알았거든요. 맨날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직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경유를 이용했던 거죠. 핀란드를 경유해서 들어간다. 오히려 이게 더 좋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장점을 얘기를 한다면 핀란드까지 가는데 핀란드 헬싱키까지 비행기 가는데 9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3시간 걸린다. 12시간 걸려요. 근데 인천에서 여기 자그레브 오는데 12시간 걸린다. 재밌죠? 이런 것들을 저는 설명을 충분히 고객을 설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버스 타는 게 이동이 훨씬 줄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몇 번 갔다 왔다. 손님들의 만족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항이냐 경유냐. 그래서 항공사의 가격 협의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요한 거를 해야 되고 또한 그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싶으면 판매를 갖다가 비수기 때용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비수기 때 실적을 또 많이 쌓아두면 성수기 때도 비행기를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상품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다음 서비스 내용은 호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텔들은 어떻게 숙박 호텔은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또 먹는 것, 보는 것, 매력물들은 어디, 방문지는 어디에 되는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또 수렴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안내는 가이드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지, 인솔자만 보내줘야 돼. 아니면 인솔자는 필요 없고 가이드만 해줘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같이 판단하게 되죠. 가이드와 인솔자의 차이는 가이드는 현지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거죠. 안내. 그러나 인솔자는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에스코트를 해드리는 게 인솔자다. 비용은 이제 현재 그 소재 공급업체 호텔 차량 식당으로부터 비용을 산출해서 내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투어 오퍼레이터하고 현재 이제 파트너가 되겠죠. 그래서 요금 같은 협의 좀 하게 되고 판매사를 결정하는데 이 판매 가격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가치적 가격이 중요하다. 즉 고객이 억셉트를 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억셉트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고객은 그 더 이상 저기 할 필요는 없다.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싼 것도 좀 불안해하거든요. 왜? 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항상 조심스럽고 센시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싸도 불안하고 그러면 호텔을 완전히 개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별만 내기지 막상 가보면 별 2개 같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식사 말만 뭐 2만 원짜리라지 괜찮다고 5 코스 준다 그랬는데 가보면 완전히 2 코스 같은 5 코스인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저는 가격을 절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는 이제 상품을 이제 일정을 뭐 제공하고 일정 코스 짰죠. 거기에다가 일정의 그 호텔의 등급이라든가 서비스 내용 이런 걸 다 확정을 지기 시작하면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야죠. 상품명 하나토, 무드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어떤 상호적이 뭐 표시 기호로 어떤 표시되고 하는 브랜드 마크도 하나 해줘야 되고, 상표 트레이드 마크까지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증된 것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로얄티까지 받아야 되는데 요 트레이드 마크, 브랜드 마크 요걸 한번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브랜드와 상표, 이거 중요하죠.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만 놔두면 누가 모방해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허청의 등록 심사에서 상표까지 트레이드 마크까지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상품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상표인데 여기 TM이라고 돼 있죠. 아디다스인데 여기는 R이라고 돼 있죠. 요 차이점 뭔가요? 이게는 지금 내가 보고 베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얘는 보호받지는 않아요. 아디다스는 보호받습니다. 특허청 이 등록 심사까지 마치면 R자가 들어. 레지스터돼서 등록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베이는 TM입니다. 아직 안 됐고 등록 출원 신청만 했을 상태다. 이 TM이 돼 있으면 출원 신청이 된 거. 아직 특허청이 통과돼서 상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건 그래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거고 얘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다. R자 레지스터 등록돼 있기 때문에 TM은 아직 트레이드 마크로서 상표로서만 브랜드로서만 사용될 뿐이지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호 장치는 없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걸 만드는 이유들은 지금과 같은 사례 때문에 그 다들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서 레지스터까지 등록까지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초코파이 하면 사실 어디죠? 오리온이죠. 오리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데도 초코파이 사용하죠. 둘이 선반 붙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롯데 잘못 없다. 왜? 오리온은 절대로 얘네들을 브랜드화 하질 않았어. 상표 등록을 안 했죠. 천추의 환일 겁니다. 오리온. 저거 상표 등록만 했어도 대박이 났을 텐데 그걸 안 해놔. 롯데가 초코파이를 써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 상태가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두는 게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표가 브랜드가 필요한 건 뭐냐? 포지셔닝. 그 브랜드 초코파이 하면 딱 떠오르죠.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잖아요. 그 부드러운 빵으로서 어떤 저쩌고. 그래서 즉 그 상품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딱 어디다가 지금 막 찍어놨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였고 서비스 상품에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부형의 상품일수록 이 브랜드가 없으면 아주 답답해요. 그렇죠? 그나마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게 브랜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일수록 브랜드는 꼭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특성을 그나마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오브댐으로서 브랜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브랜드 역할은 신뢰성, 브랜드 하나만 봐도 괜찮네, 쓸만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상품의 질 유지를 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시한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 다음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브랜드하고 붙었는데 하나토 상품인데요, 무드토 상품인데요, 참 좋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의 그 소비자들의 이미지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경쟁에서 벌써 우위를 획득을 하게 되죠. 손님은 그러잖아요. 하나토 그 큰 회사 거잖아. 야 그럼 하나토 상품이 더 낫지 않아? 일단은 하는 뭔 일이 잘못돼도 큰 회사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걸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희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회사는 일단은 왜 작다고만 생각하는지 사실 커도 왜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향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딱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쟤네는 어떤 상품이다 정해지거든. 서비스 가치에 대한 확신, 상품의 질이 유지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이 브랜드 이거 여행은 칼페 한진에서 만든 겁니다. 명품 브랜드예요. 럭셔리 트러블 컬렉션 칼페. 그다음에 무드투어가 하나투어가 제우스라서 하나 만들어놨던 거죠. 그다음에 무드투어가 JM 프리미엄이라고 만들었다. 이건 이제 명품 브랜드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했었다. 다음에 하나투어에선 국내 브랜드로서 내나라 여행이라는 브랜드도 하나를 만들어내죠. 내나라 여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죠? 나름대로 하나투어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내 나라 여행을 하나님께 만들기도 했지만 플라잉 베베라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플라잉 베베라는 브랜드도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많은 뭐죠? 베네핏을 갖다가 홍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여행 상품 브랜딩을 제대로 해놔가지고 그거를 갖다 런칭이만 제대로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떤 홍보나 이럴 필요 없는 거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브랜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상품의 질, 가치를 고객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신뢰성을 그냥 전달해 주니까 무형의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주얼하게 그걸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가치를. 그러나 브랜딩에 대해서 제대로 런칭을 해놓는다면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아, 그 브랜드, 그 상품 최소한 이 정도 질은 유지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게 있다. 다음으로 이제 유통 전략이죠. 유통 전략이나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 마케팅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마케팅 전략들인데요. 이런 마케팅 전략은 다시 어떤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 전략들을 갖다 좀 더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주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각 일정들을 갖다가 서비스 내용들을 해서 다 채워놓고요. 가격도 가치적인 가격으로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상품이 다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브랜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브랜딩이 됐습니다. 브랜딩이 됐고 그럼 이런 상품에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의 유통의 전략은 4-5가지가 있어요. 유통 전략. 원천업자, 다음에 이용객이 직접 관광객이 직접 원천업자하고 연결을 하는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게 이제 많이 가능해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안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그렇죠?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들었는데 그 2단계 정도로서 여행사가 소매업자로서 바로 연결돼서 모든 걸 해야 돼. 그동안에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것들은 도매업자, 랜드업자 이렇게 돼 있었다. 이런 구조를 3단계 구조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점점 2단계 혹은 1단계로 유통의 단계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특별 유통 경로라는 게 생겼다. 이거 나중에 설명 많이 하겠지만 이 특별 유통 경로는 뭐냐면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포상냐 이건 말스 산업이에요. 말스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국제 회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국제 행사, 스포츠라든가 이런 이벤트 그런 걸 하는 행사들, 그다음에 회의 기획자들,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에 관련되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행 상품을 유통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파워가 되게 많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 번 행사가 크면 되게 크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 그 특별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게 유통이 되고 있구나. 관광 상품이라는 게 이 정도로 해서 어느 것 갖다가 내가 하게 될지 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통 경로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제 프로모 홍보 전략까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행 상품을 갖다 차별화할 건지 집중할 건지, 차별하고 집중하고 완전히 다 오픈화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시장 갖다 세그멘테이션 아까 시장을 세분화시켜 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제도 설정하고 그래서 여행 상품을 차별하고 선택을 차별하고 상품 가격을 상품일지 가격일지 유통일지 촉진을 갖다 차별화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가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놨고 나서 이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과연 어느 쪽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 근데 유료 형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홍보 판촉 활동을 벌이는 거죠. SNS가 됐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뭐 카톡이나 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등을 이용한 카톡을 이용한 다음에 난 아예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완전히 이야기로서 만들어지는 요거는 이제 마케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아예 구전 마케팅을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가. 구전 마케팅을 이용해서 입소문 마케팅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혹시 입소문 마케팅이 구전 마케팅은 무형의 상품에 상당히 좋고 이 구전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딤치였다는 거죠. 딤치가 정말 성공적으로 그때 당시 딤치 하게 되면 정말 삼성, LG, 대우 이런 상품이 아니었고 다른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도라는 데였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죠. 딤치가 이게 구전을 이용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이용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 이게 1-2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한 20여 년 전에 그냥
동네 아줌마들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아파트 그냥 아니 아파트란다. 이 김치 냉장고를 줬어요. 씻어보세요. 6개월 동안 공짜입니다. 그리고 써보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써보고 나서 그때 당시 그걸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중고값에 드리겠습니다. 딱 써보면서 괜찮거든. 냉장고보다 좋거든. 쫙 퍼뜨린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대박이 났었던 게 바로 김치였다.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조구선 전혀 김치라는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던 홍보 전략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어떤 전략들이 다 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샘플을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다 구축하면서 뭘 해야 되냐? 네, fem투어 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죠. 시장에 테스트를 한번 다 집어넣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fem투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fem투어 같은 테스트를 한번 시장에 한번 하고 그래서 수정 보완의 단계를 테스트를 하고 나선 뭘 한다? 수정하고 보완을 다시 한번 거친다. 그런데 수정 보완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지금 전략 따놓은 대로 그대로 촥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수업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출석하기 전에 딱 문제 하나만 냈습니다. 문제 뭐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비가 막 와요.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돼. 근데 왜 사야 되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래요. 월가에서 막 산 거. 브라질의 비가 그동안에 가뭄이었던 비가 막 내리니까 샀단 말이야. 근데 왜 스타벅스 주식을 사지? 브라질의 비가 내리는데 무슨 상관일까? 그 이유를 한번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아시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